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강직 척추염, 전신 경화증과 같은 여러 질환들을 포함합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꾸준히 관리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 척추염이 오래수록 목 부분, 경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합병증으로 경추 불안정증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혈압 조절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조이의 데이 바이 데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완치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인지 류마티스 질환을 오래 앓는 분들에게는 여러 합병증의 위험도 지적이 되는데요. 인대가 약해짐에서 발생하는 경추 질환의 위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질환과 목 부분, 경추 건강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류마티스 질환은 완치를 기대한다기보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거죠?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갖고 통풍, 강직 척추염, 루푸스, 전신 경화증 이런 여러 종류의 류마티스 질환은 대부분 단기간 치료나 수술로 완치하기보다는 장기간 지속해서 약을 써갖고 질병의 활성도를 조절하는 그 만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류마티스 질환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없어진다 하더라도 치료약을 자기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든지 육체적 과로,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교통사고, 정신적 충격 이런 자극을 받으면은 류마티스 질환은 언제든지 증상이 다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맞습니다. 약물 치료를 위한 여러 약제들부터 생물학적 제재인 주사 치료도 있는데요. 류마티스 질환이 완치가 어려운 건 왜 그런 건가요? 예. 류마티스 질환은 이제 대부분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해서 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자신의 조직이나 자신의 세포를 그러니까 아군끼리 총을 쏴갖고 생기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의 특성상 한번 이렇게 교란된 반응을 완벽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면역이 건강한 상태로 잘 조절해주는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쁜 면역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정상 면역을 약화시키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써야 하는데 이런 약물을 너무 많이 쓰면은 정상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폐렴이나 무좀이나 곰팡이나 대상포진 그런 기회 감염병이 잘 생기게 되고 또 반대로 이 면역 억제제를 너무 적게 쓰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쁜 면역을 잘 조절하는 그런 용량과 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사용을 해갖고 1년이나 2년 증상이 하나도 없고 관절도 하나도 안 아프고 또 피검사가 완전 정상으로 완벽하게 정상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역 억제제를 자의로 중단하게 되면은 70% 이상의 환자에서 이 류마티스 질환이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증상도 없고 또 피검사도 정상 수치를 유지해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 이를 이제 관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해 상태를 평생 잘 유지하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아닌 관해의 평생 유지가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 목표인 거죠. 그런데 류마티스 질환이 참 범위가 넓지 않나요? 관절염부터 통풍이나 강직 척추염도 있고요. 진단되는 건강의 위험들이 많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루푸스 그런 거 정도만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류마티스 질환은 그 종류 한 100가지나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류마티스 질환에 속한 이제 많은 질병들이 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듣도 보도 못하던 질병들이 이렇게 류마티스 질환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은 네. 온몸이 딱딱하게 변해가는 전신경화증이라는 병도 있고, 네. 뭐 혈관이 딱딱하게 진행되는 결절 다발 동맥염, 뭐 또 재발 다발 연골염, 혼합 결합 조직병, 뭐 쇼그렌병, 성인용 스틸병, 류마티스 다발 근육통,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희귀 난치병들이 류마티스 질환에 속해 있고, 이런 질병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들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류마티스 질환을 얘기할 때 이제 말씀하셨듯이 자가 면역 질환, 또 염증성 질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생각해야 될까요? 뭐 같은 질병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용어는 두 개의 다른 질병이 아니라 자가 면역이 발병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그러니까 증상하고 결과라고 보는 거죠. 즉 자가 면역에 의해서 우리 몸 세포나 장기가 공격을 받게 되면은 해당 부위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류마티스 질환의 위험이 높은 위험 요인이랄까요?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도 있는 걸까요? 예. 류마티스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강직 척추염 같은 그 류마티스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뭐 단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신체적 자극,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면역계의 오작동이 촉발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고위험은 크게 유전적인 인자하고 또 성별, 또 나이별 인자,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이 바로 흡연이에요. 담배를 피우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 척추염이나 루푸스가 발병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유해 물질이 폐 조직에서 단백질 변형을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자가 항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가 항체가 면역 반응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이 제일 나쁘고요. 그 다음에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부모님이나 직계 가족 중에 류마티스 질환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류마티스 질환의 발생의 고위험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직 척추염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으면서 또 피검사에서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상한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젊은 남자라면 고위험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치주염이 있는 사람들도 이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서 이게 전신 염증으로 퍼뜨리기 때문에 또 고위험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류마티스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 또 장기 흡연자, 심한 치주염 환자, 이런 분들이 류마티스 질환 발생의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다른 질환들과 증상이 비슷한 경우도 많아서 진단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에서 의사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증상이 비슷한 질병하고의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초기 류마티스 질환은 일반적인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뭐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감기 몸살, 뭐 근육통, 이런 증상하고 매우 비슷해 갖고요. 환자 스스로 구분하기도 힘들고 또 초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아주 흔히 발생합니다. 이렇게 진단이 까다로운 이유는요, 이 류마티스 질환의 초기 증상이 대부분 모호하고 또 다양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초기 증상에는 이제 관절이 아픈 것, 그 이외에도 뭐 원인을 모를 피로감, 또 미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뭐 근육통,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뭐 몸이 좀 피곤하고 좀 쑤신다라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은 특징적으로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루푸스나 류마스 관절염은 관절도 아프지만은 이제 피부도 망가뜨릴 수가 있고 피부염도 일어나고 네. 또 콩팥도 나빠지고 폐도 나빠지고 눈이나 혈관 이런 전신 장기를 침범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환자마다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고 또 부위도 다르고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병원을 찾았을 때는 또 증상이 잠잠해져 갖고 진단이 지연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검사 하나만으로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피검사도 보고 임상 증상도 판단하고 또 엑스레이나 CT, MRI, 뭐 전신 골스캔 이런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류마스 질환은 초기에 정확히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진단을 받으면 류마티스 질환의 양상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결정될 텐데요. 주로 약물 치료인 거죠. 그렇죠. 류마티스 질환 치료의 핵심은 네. 절대적으로 이제 장기간의 약물 치료입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대부분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계를 이게 잘라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가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는 이런 만성 염증을 조절하고 네. 또 관절이나 장기의 영구적인 손상을 막는데 가장 확실하고 또 입증된 수단이 바로 약물이에요. 항류마스 약제이기 때문에 이런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는 이 약물들로 진통제, 통증만 줄이는 거를 주로 목표로 했는데 네. 요즘에는 면역계 체계 전반적으로 작용을 해갖고 이 다양한 단계들이 면역을 안정시키게 하고 자가 면역을 일으키지 않게 해서 뿌리까지 잡아갖고 환자의 상태와 질환 양상에 맞춰서 세밀하게 또 조합해서 또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류마티스 질환은 이제 완치가 아닌 관해 평생 유지가 이 질환의 치료 목표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류마티스 질환으로 불리는 모든 질환이 완치는 없는 건가요? 불행하게도 아직은 뭐 류마티스 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거의 대부분의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현대의학에서 단기간 치료를 뿌리 뽑는 그런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인과 양상에 따라서 뭐 완치에 가까운 경과를 보이는 질병은 있어요. 그리고 약을 완전히 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질환이 뭐 있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응 관절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반응 관절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해갖고 염증을 일으키고 나간 다음에 한 달쯤 있다 발생되는 관절염인데 이 관절염은 재발도 할 수 있지만은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류마스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반응 관절염이. 그렇지만 류마스 관절염이 더 많죠. 류마스 관절염, 강직 척추염, 루푸스, 통풍, 전신경화증 이런 대부분의 류마스 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뭐 완치가 없고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생의 관리라면 증상 완화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평생 관리한다는 것은 1차적인 목표는 당장 환자를 괴롭히는 이제 통증이나 붓기나 뻣뻣함 이런 증상을 없애거나 최대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서의 관리는 단순한 통증 완화나 증상의 치료에만 머물지 않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고 또 폐나 심장이나 심장과 같은 몸의 장기가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류마티스 질환으로부터 신체 기능을 평생 동안 잘 유지하게 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생 관리의 목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 합병증의 위험 중에 특히 류마티스 질환을 10년 이상 앓는 환자들에게 목과 후두부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중에 이제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강직 척추염으로 장기간 고생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이 목하고 이 후두부, 머리하고 목 뒤쪽에 통증이 잘 생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관절의 활막, 관절을 감싸고 있는 윤활막, 그거를 공격하는 질환인데요. 이 활막이 손가락이나 손목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주로
손가락이나 손목이 아픈데요. 네. 척추 중에서도 유일하게 활막 관절로 이루어진 데가 바로 목의 맨 위쪽에 있는 1번 경추하고 2번 경추입니다. 네. 이 경추는 이제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활막 관절인데요. 류마스 관절염의 염증이 이 1번 경추와 2번 경추의 활막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이 활막이 암세포처럼 증식하게 되면서 커지면서 인대가 느슨해지거나 또 뼈가 녹아나게 되면서 목도 아프게 되고 머리도 아프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목을 돌릴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경추 불안정증을 의심해야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류마스 관절염이 경추를 침범하면은 주로 1번 경추와 2번 경추를 침범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경추를 위아래로 좌우 상하로 흔들면서 1번, 2번 경추 아탈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또 움직일 때 이 어긋난 뼈마디가 덜컹거리거나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목 뒷부분에 극심한 통증하고 뻐근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목 뒤쪽 근육 사이로 뒤통수의 감각을 담당하는 이제 신경을 눌러요. 뼈가 신경을 누르면은 뒷목에서 시작해갖고 이 뒤통수까지 뻗치는 이제 신경통이나 또 머리가 찌릿찌릿해지는 두통도 그렇게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1번, 2번 경추 불안정증은 인대가 약해지는 게 원인이지 않나요? 류마티스 질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진단을 받는 분들은 좀 당황할 것 같은데요. 예, 환자분들이 무척 당황하죠. 네. 류마스 관절염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손가락이나 손목 또 무릎 그런 것만 아픈 줄로 알고 있다가 목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서 1번과 2번의 경추 불안정증이 먼저 경추를 감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저 암세포처럼 점차 퍼지면서 활막의 안으로는 경추뼈를 녹게 하고 또 활막의 밖으로는 경추를 앞뒤로 지지해주고 있는 인대까지 염증이 퍼지면서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목이 아프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죠. 뭐 잠도 못 자고 말도 못할 정도로. 쉽게 말해서 목뼈에 염증이 생기면서 목이 심하게 아프고 목이 덜렁덜렁해지고 목에 힘을 주지 못하는 현상. 뭐 전문적인 용어로 경추 기능 부전 이런 현상이 생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또 류마티스 질환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제1번과 2번 경추 불안정증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히 뭐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번 경추하고 2번 경추 사이의 관절을 이걸 환축 관절이라고 해요. 1번 경추가 환관절, 2번 경추를 축관절 그렇게 해서 환축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환축 관절 불안정증은 류마스 질환 이외에도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이에요. 뭐 교통사고나 뭐 떨어지는 낙상, 뭐 스포츠 손상 그래서 목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질 때 경추뼈가 골절되거나 또는 인대가 파열되면서 경추 불안정증이 생기는 가장 흔히 생겨요. 교통사고 때 제일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선천성 질환이나 뭐 노인에게 발생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목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경추 불안정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경추 불안정증이 생기면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건가요? 단순히 목을 돌릴 때 통증이 느껴지는 걸로 의심을 하나요? 류마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이제 경추 불안정증, 환축 관절 아탈구 증상이 생기면요, 이게 단순히 아픈 수준을 넘어서 뭐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경고성 짙은 신경학적 증상도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단순 퇴행성 목 디스크하고 감별이 돼요. 단순 목 디스크는 고개를 뒤로 제낄 때 이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지만은요. 1, 2번 경추 불안정증은 고개를 반대로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뼈마디가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그 목뼈가 뒤에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목 뒤쪽과 뒤통수로 방사통이 이제 쫙 뻗치게 돼요.
뭐 어깨가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짝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아프고 또 머리가 덜컹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느낌 그렇게. 그래서 환자들이 고개를 숙이면은 그 머리 무게를 목이 못 버티고 쏠리는 것 같아 갖고요. 손으로 이제 이마나 턱을 받쳐야지 고개가 안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굉장히 좀 특징적인 소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환축 관절 아탈구 증상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말이 좀 어렵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1번 관절하고 2번 관절이 덜렁덜렁 거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덜렁덜렁 거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참 류마티스 질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방치하면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까요? 방치하면 큰일 나죠. 방치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외상을 입어갖고 목이 심하게 휘는 경우, 뭐 채찍처럼 목이 휘는 경우에는 목뼈 안에 있는 척수가 손상을 입어요. 뼈에 눌리면서. 그래서 척수 마비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전신 마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치료는 초기 진단이 될수록 수월하겠죠? 그래서 초기에 잘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신경이 손상되면은 평생을 침대에서 누워 지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 진단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죠. 많이 아프니까 빨리 병원에 와서 이렇게 CT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증상도 보고 그러면은 이게 벗어난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경추 불안정증이 심해지면은 신경을 눌리는 사인이 나와요. 그래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게 되면은 손가락에 힘이 없어져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지고 감각도 둔해지고, 그다음 다리 쪽으로도 뭐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대변 소변을 잘 못 보게 되는 자율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평생을 누워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경추 고정술이나 경추 유압술, 덜컹거리는 뼈를 이렇게 붙이는 수술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추가 파괴된 경우, 경추 관절이 파괴된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협진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많은 분야가 함께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과도 보고 신경외과도 보고 필요하면 정형외과도 보고 또 수술한 다음에 재활의학과도 보고 또 약물 치료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과가 한꺼번에 이제 한 환자분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다학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뭘 조심해야 하나요? 일단은 수술을 한 다음에 뼈가 잘 붙어 있을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에 그 지지대 같은 거, 브레이스 같은 거를 이렇게 차고 몇 달을 다니셔야 되고, 또 이게 염증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그게 수술한 데가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약을 잘 복용을 하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치료를 잘 하다가 좋아지면 약을 중단하거나 끊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염증과 통증을 깔아앉히기 위해서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면역 억제제나 항류마티스 약제를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드셔야 되고, 수술을 한 후에도 약을 계속 드셔야지 이게 재발하지 않고 또 합병증 생기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잘 복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경추 불안정증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수술한 데가 또 풀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윗부분이나 그 아랫부분이 또 뼈가 녹아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다고 그냥 완치가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수술을 한 이후에도 관리를 평생 동안 잘 하셔야 됩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오래일수록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제1번과 2번 경추 불안정증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부터 단계별로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래된 분들한테 네. 1번, 2번 경추 불안정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10년 이상 오래 앓으신 분들에게서 경추 불안정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최근에 이제 목을 숙일 때 좀 목이 아프거나 또 두통이 심하거나 또 손가락에 마비 증상이 와서 손가락이 어둔하거나 뭐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든지 네. 그리고 팔다리 저림 증상이 생기거나 없던 그런 팔다리 마비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류마티스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갖고 이게 목뼈의 정상인가 목뼈가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주치의와 상의를 해갖고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이 오래수록 생기기 쉬운 제1번, 2번 경추 불안정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은 치료제로 잘 관리되는 질환이죠. 다양한 치료제들이 효과를 높이면서 혈압을 조절하는데요. 치료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혈압의 치료제가 워낙 다양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고혈압 치료제가 크게 이제 5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계속 개발되고 있긴 한데요. 네. 혈관을 좀 수축시키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약도 있고요. 칼슘을 조절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고혈압 약도 있고, 뭐 이뇨제라든지 심박수나 심장의 수축력을 줄여주는 뭐 베타 차단제, 알파 차단제 등의 다양한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작용이 있거나 잘 듣지 않을 때는 약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고혈압은 잘 조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각각의 약제마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바꾸는 일도 흔하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 약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일도 있기는 합니다. 네. 대부분은 약물 치료 잘 받으시면 고혈압은 잘 조절이 되고요. 네. 일반적인 목표 혈압인 140에 90mHg 미만으로 유지되는 고혈압의 치료자는 한 70%가 좀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만 잘 드셔도 혈압 관리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약을 잘 드시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을 이제 복용을 해도 조절이 목표치만큼 되지 않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럴 땐 저희가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합니다. 왜 조절이 안 될까?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나? 뭐 혹은 약을 잘 드시는가? 뭐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서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전체 고혈압 환자들 중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상태에서는 조절이 한 70% 정도는 되기 때문에 30% 정도는 아직 조절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이유도 사실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는 약을 이제 충분히 올려도 조절이 안 되는 저항성 고혈압이라는 것도 한 5%에서 한 10% 정도 있습니다. 네. 저항성 고혈압으로 불리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혈압 약을 3가지 정도는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3가지 아니면 그 이상의 약을 조합해서 약을 써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이제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부르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저항성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압이 목표치만큼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내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부르고 좀 더 원인을 찾아보고 세심하게 관리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래도 약이 잘 안 들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다양한 원인을 찾아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약을 잘 드시는지 이런 문제이고요. 네.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또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약물을 같이 드시면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생활습관 조절도 잘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슬프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관의 노화도 점차 혈압을 올리면서 조절을 어렵게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중요한 문제들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한 개만 단독으로 혈압 조절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같이 조절해야 혈압이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잘 챙겨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또 나이 들수록 다른 기저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많고 또 고령으로 갈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기도 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드시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다양한 약을 드시다 보니까 혈압 조절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맥압이라는 게 상승하게 되고 또 이게 또 혈압을 올리게 되고 악순환 때문에 혈압 조절이 참 어렵게 됩니다. 그럼 만성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들 중에서 혈압 조절을 방해하는 약물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복용 중인 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나 고혈압 이런 약 드실 때는 고혈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지혈증 약인 이 스타틴 같은 약물들은 혈압을 약간 떨어뜨리는 경향도 있고요. 당뇨약 중에서 포도당이나 나트륨을 소변으로 빼주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약도 혈압을 좀 떨어뜨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이 혈압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제 워낙 드시는 약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혈압 조절에 방해가 되는 약을 드시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관절염 약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앞서서 이제 만성질환의 약물들이 고혈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인 만성질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관절염 약이거든요. 노인분들 이제 무릎, 허리, 어깨 통증 때문에 생기는 그 원인이 되는 퇴행성 관절염, 이게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때 드시는 가장 기본적인 약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나트륨 배설을 방해하면서 저항성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당뇨 환자분들한테서는 혈압이 좀 더 오를 수 있고 몸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수면 무호흡은 저항성 고혈압이랑 관련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군요. 저항성 고혈압 환자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이미 수면 무호흡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수면 무호흡이 그럼 왜 혈압에 영향을 주냐? 수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이 딱 멈추면 몸에서는 산소가 모자라다라고 느끼면서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 있는 분들 보면 밤에 혈압이 절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잠을 자고 안정된 상태는 혈압이 떨어져줘야 되는데 밤에 혈압이 안 떨어지고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유발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면 무호흡이든 고혈압이든 이게 모두 비만이랑 관련이 있어서 체중 관리를 해주면 둘 다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당뇨 환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당뇨병이나 콩팥 건강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혈압을 조절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장기가 콩팥인데요. 콩팥에서는 혈관을 수축하거나 이완, 이걸 조절하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분이나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면서 우리 몸의 혈액량을 유지시켜주면 이게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콩팥이 나빠진다? 그럼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반대로 혈압이 올라가면 또 콩팥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혈관에 손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혈압과 관련된 혈관도 망가지게 되고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또 혈압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콩팥 건강은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여러 원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원인 치료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고혈압이라는 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유전적으로 가족성 고혈압이 있기는 하지만 네. 관련된 여러 원인들을 하나씩 잘 교정을 해주고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고혈압약을 단순히 복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그런데요. 고혈압으로 진단되고 약 복용을 시작하면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일단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분들 많지 않나요? 약을 이제 평생 드셔야 된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렇죠. 근데 저 환자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자. 지금 내가 약을 먹지 않고 관리를 안 하면 10년 뒤에는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심뇌혈관 합병증이 생긴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생기면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네. 근데 내가 하루에 하나씩 약만 잘 복용하면 이런 발생 위험이 50%가 줄어드는데 이게 부담이냐, 아니면은 조절을 안 해서 네.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게 부담이냐,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고혈압약은 사실 평생 약도 먹어야 되지만 생활습관 조절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약 먹는 게 부담이냐, 평생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체중 유지하는 게 부담이냐.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드리긴 합니다. 그렇네요. 또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요.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끊거나 약의 용량을 줄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죠. 아무래도 처음 고혈압 진단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그런 잘못을 잘 범하는데요. 네. 약을 먹으면 혈압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끊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몰래 반알만 먹거나 이틀에 한 번씩 드시거나, 아니면 혈압을 쟀는데 오늘은 괜찮네? 그러면 안 먹고, 오늘은 혈압이 높네? 그러면 먹고, 이런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뭔가요? 우선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뛰어오르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용수철처럼 혈압이 뛰어오르면 오히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 심부전의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약제 같은 경우에는 반동성 고혈압이라고 혈압이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경우 그런 혈압 변동성, 아니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또 고혈압 약은 최대한 늦게 먹어야 된다, 내성이 생긴다, 부작용이 많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의사가 하는 말보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렇다더라 식의 근거 없는 정보들에 솔깃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사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야 관심을 좀 끄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이고. 아무래도 저희가 약 먹어라, 운동해라, 살 빼라, 이 잔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찾아서 피하고 싶은 심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생활습관 조절이나 약물 복용 잘 안 합니다. 나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 이런 심리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고혈압 약 처방이 내려졌을 때 약을 드셔야 되는 이유랄까요? 콕 집어주시면 좋겠어요. 고혈압을 치료할 때 가장 기본은 생활습관 조절이 맞는데요. 무조건 약 드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혈압이 너무 높은 이기 고혈압,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중간 이상 되는 분들은 너무 급하니까 약도 먹고 생활습관 조절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나면 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잖아요. 혈압약을 시작했다는 것은 일단 우선 급한 불 끄고 보자.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의 위험을 생각하면 약을 복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약으로 인한 부작용 충분히 조절 가능한 부분이고,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해야 될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혈압 자체이고 합병증의 예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약 복용하는 건 해가 아니라 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혈압약으로 인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뭔가요?
혈압약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은 약간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발목이 좀 붓거나 얼굴이 좀 붉어지거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네.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저해제라는 약이 있는데 요거는 좀 마른 기침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일부 이제 고혈압 약제들 대부분은 사실 혈압을 떨어뜨려 주다 보니까 저혈압이 생깁니다. 아하. 그래서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부작용이 덜한 다른 계열의 약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네. 그 심각하지 않은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사실 어떻게 적응을 하면 되는지 설명과 교육을 하면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걱정하는 이유는 일단 대사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지적을 하셨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고혈압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이야기를 해도 꼼짝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한테 네. 고혈압 조절 안 하면 치매도 생기고요. 어허. 남자분들은 발기부전도 생깁니다. 이런 약을 잘 드십니다. 네. 사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자체가 뇌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가 젊은 나이에 오기가 쉽고요. 네.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도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혈압을 잘 치료하면 실제로 치매 위험이 15% 이상 줄어든다고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혈압 관리를 위해서 이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금주, 금연, 체중 조절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한 방법은 약이고요. 네. 가장 힘들지만 해야만 하는 숙제가 생활습관 조절입니다. 효과 면에서만 보면 생활습관 조절을 열심히 하는 거나 약을 한 개 먹는 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 의미는 한편으로는 생활습관 조절을 열심히 해서 혈압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약을 중단하거나 줄여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 생활습관 조절은 고혈압 조절만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대부분 이제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비만, 지방간 등의 동반 질환이 있기 때문에 네.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중요할 텐데요. 운동은 어느 정도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고혈압 관리의 기본은 주 3회 이상의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20분 정도 하신다.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결국에는 이 생활습관 조절을 위한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정 운동이 뭐가 좋으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특정 운동이 더 좋은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운동 강도나 시간을 고려하면 운동의 효과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꾸준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냐,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고혈압은 정말 모든 질환의 위험 요인인 것 같은데요. 걱정인 건 자신의 혈압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즘에 혈압계 하나씩 사셔서 집에서 재면은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를 대충 알 수 있기는 하고요. 네. 그런 걸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2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혈압을 확인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병원에 가시게 되면 꼭 혈압을 재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라도 혈압을 재보셔서 내 혈압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장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잴 수 있을 때 언제든지 가서 공공기관이든 보건소든 병원이든 잴 수 있으니까 꼭 관심 가지고 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혈압 측정기가 어디나 있고요. 가정용 혈압계도 있는데요. 근데 잴 때마다 차이가 크다는 말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혈압을 잴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재야지 뭐 움직이다가 들어와서 잰다든지 식사 후에 잰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혈압은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변하는 그 변동 폭이나
평균적인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120에 80, 내일은 130에 80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평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느냐, 고혈압의 범위 안에 있느냐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집에서 재실 때는 꼭 안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혈압계 그 커프는 심장 높이에서 재시는 게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혈압을 이제 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두세 번은 측정을 해서 그중에 제일 낮은 수치를 그날의 혈압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많으신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혈압을 재다 보면 처음에는 좀 높게 나오고요. 또 다음에 잴 때는 좀 안정된 상태에서 재니까 또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측정을 해서 가장 안정된 수치의 혈압을 그 당시의 혈압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그런 혈압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도 재고, 이런 수치들을 보통은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재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진료실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혈압, 중간 혈압, 마지막 혈압 이런 거 구분 특별히 하지 마시고 그냥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재가지고 들고 오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유난히 차이가 많이 난다면 좀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120대였다가 150으로 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크면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정용 혈압으로 집에서 잰 혈압을 기준으로 이제 고혈압을 진단할 수도 있긴 한데 차이가 참 많이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은 저희도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어렵다. 그런 분들은 이제 진료실에 오시게 되면 24시간 혈압을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통해서 이분의 혈압이 높은 게 맞는지 낮은 게 맞는지 이런 평균 수치를 계산을 해서 이분은 고혈압이구나, 고혈압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고혈압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